지혜야, 아버지가 위독하셔. 나보고 어쩌라고 이 아침에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효도할 거 다 했으니까. 장녀인 지영은 둘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침에 전화를 한 걸로 짜증을 내는 둘째. 게다가 효도를 다 했다니. 평소에도 연락이 없고 차갑게 구는 둘째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안의 자랑이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뒷바라지했던 둘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잘난 동생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심양면 키운 똑똑한 딸이 부모를 외면하게 된 비극적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한테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빚을 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성을 자녀들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엘리트로 키운 딸이 부모를 왜 배신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방의 작은 한마을에서 사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지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가장 외모도 빼어나고 머리도 똑똑해서 공부를 곧잘하는 지혜를 부모님은 아주 예뻐했습니다. 지혜가 원하면 없는 살림에도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100점 받으면 인형을 사주마. 전교 1등을 하면 피아노를 사주마. 명문대를 가면 차를 사주마. 부모님은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지혜가 너무 기특해서 지혜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사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지혜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컸습니다. 뛰어난 지혜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도 지혜처럼 공부를 잘했어 봐.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내줬지. 다른 형제자매들은 워낙 지혜가 뛰어나서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 그야말로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명문대를 나온 지혜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터 집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한 지혜는 눈이 아주 높아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지혜는 예단을 아주 욕심껏 하고 싶어 했어요. 결혼식도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했지요. 신혼여행도 비싼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최고, 가장 좋은 것만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지혜에게 그 모든 것은 그렇게 당연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준 지혜를 위해 빚이라도 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지만 농사를 짓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결혼을 하려는 지혜의 눈높이를 도저히 맞춰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구나. 도저히 우리는 그런 결혼 비용을 해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사위 보기 민망해서 어쩌지? 네가 대출이라도 좀 받으면 안 되겠니? 대기업은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아니면 결혼식을 좀 간소하게 하면 어떻겠니? 부모님은 진심으로 지혜에게 미안해했지요. 그것이 부모님이 처음으로 지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쉽게 얻었던 지혜는 부모님에게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부모라면서 이런 것도 못 해줘. 그동안 내가 체면 세워준 게 얼만데. 진짜 더럽게도 능력이 없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혜가 집에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잘 비추지 않게 된 것은요. 늘 말만 하면 들어주던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혜는 부모가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에게 부모는 그저 말만 하면 다 갖다주는 ATM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같이 잘난 딸을 두었으니 부모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시골에서 나 같은 자식을 둬서 평생 자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 내가 잘난 덕 아니겠어? 지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던 부모님은 점차 노쇠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맏딸은 둘째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위독하셔. 나보고 어쩌라고 이 아침에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뭐?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효도할 거 다 했으니까. 지혜는 아침에 전화가 와서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어차피 나보고 병원비 대라고 하거나 와서 시중이나 들라는 거겠지. 그런 일이라면 사양이야. 내가 여태까지 그 시골 양반들 체면 다 세워줬으면 됐지. 수발까지 들어야 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에 지혜 씨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지 할 말만 하고 갑자기 뚝 끊긴 전화의 맏딸은 기가 막혔습니다. 본래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분노와 황망함으로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맏딸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냥 어머니께 둘째와 연락이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와 연락이 안 된다는 맏딸의 말에 둘째 딸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시는데 바쁘더라도 꼭 좀 와다오. 아버지가 너를 보면 힘이 나실 거야.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문자에도 둘째 딸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진을 빼고 있었지만 둘째인 지혜는 그러던지 말던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는 애타게 지혜를 찾았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보고 싶구나. 지혜야,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 지혜야. 평생 애지중지했던 제일 사랑했던 딸을 애타게 부르다가 아버지는 숨이 결국 멎었습니다.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본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이제 넌 우리한테 죽은 사람이야.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은 지혜를 장례식장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지혜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어머니의 문자를 받았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가봤자 싫은 소리나 잔뜩 듣겠지. 이제 와서 가면 뭐해? 뒤늦게 가서 잔소리를 들을 것만이 성가셨습니다. 아픈 아버지에 대한 연민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자 지혜를 향했던 가족들의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안 와도 된다. 넌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어머니의 문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문자에 코웃음을 쳤어요. 어차피 자신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 여겼으니까요. 같이 사는 남편에게조차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지혜였습니다. 지혜에게는 잘 나가는 직장, 부유한 집 출신의 남편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나름대로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지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가서
좀 돌봐드리자. 그 말에 지혜는 또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왜? 자기 엄마잖아. 자기가 가서 챙겨. 난 피곤하고 바빠. 나도 우리 아빠 입원했을 때 자기한테 시중 들라고 안 했어. 남편은 아내라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입원했다는 말도 지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입원을 하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물었습니다. 아, 몰라.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어쨌든 난 어머니 시중 들기 싫으니까 알아서 해. 지혜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더 말하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갑자기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차고 똑똑하고 멋있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본 아내의 행동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면이었지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며느리는 안 오냐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물음에도 바빠서 그렇다고 쩔쩔매며 해명을 해야 했지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지혜에게 그래도 가서 얼굴이라도 비춰라. 그게 정 싫으면 전화로 안부라도 전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래.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셔. 제발 전화라도 한번 해주라. 남편은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냉정했어요.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하기 싫어.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봐야 뭐하 소연이나 하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지혜였습니다. 남편은 지혜가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이처럼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속마음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병수발을 계기로 남편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몰랐던 면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이 유난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그런 지혜를 귀엽고 똑똑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주변 사람들 험담을 하면 많이 힘든가 보다 안쓰럽다고 생각했었지요. 지혜가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 판단을 잘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자기가 편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남편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자와 내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맞을까? 어머니가 아프시고 곧 아버지도 아프실 수 있겠지. 이런 위기에 서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대와 내가 미래를 함께하는 게 맞을까? 아내와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지혜가 도리도 하지 않는다며 점차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지요. 남편도 그런 아내를 더 이상 감쌀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챙기느라 남편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이럴 때 한번 도와주는 게 그렇게도 싫을까? 어머니를 저녁 내내 보살피다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간 남편은 침실에서 평온하게 책을 보고 있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넌 참 속이 편하구나. 남편이 지혜에게 물었어요. 넌 대체 나하고 왜 사니? 지혜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말해봐. 너한테 나는 뭐니? 지혜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뭐긴 뭐야. 남편이지. 남편은 되물었어요. 너는 남편이 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니? 지혜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왜 또 트집이야? 자기가 힘든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난 나 힘든 거 내가 혼자 다 해결해. 아버지 입원하고 돌아가셨어도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 놀란 남편의 반응에도 지혜는 차분히 다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넌 알 거 없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지혜는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의 마음속에서 마침내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것을요. 사람은 실수는 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고 남편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모두 잃은 지혜는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혜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참고 참았던 회사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지혜는 회사에서도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지혜와 그 누구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대상이 되자 회사에서도 지혜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되었어요. 지혜는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직장에서조차 원하는 것을 잃게 되자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언제나 지혜는 가장 화가 났으니까요. 결국 그분을 못 이겨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오고 말았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일도 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만 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문득 가족들이 궁금했어요. 가장 편하고 만만했던 막내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동생은 언니 연락처를 차단한 지 오래였지요. 아쉬운 마음에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엄마도 의미 없는 자식이라 여긴 지 오래였지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예뻐해 주었던 아버지 얼굴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여도 아빠는 내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지혜는 그제서야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생각났어요.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자신의 편이라고 다짐해주던 다정했던 남편이요. 지혜는 남편이 그립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나 받아주면 안 될까? 지혜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은 남편은 절대 지혜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너라면 진절머리가 나. 우리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도 말자. 다시는 전화하지 마. 언젠가 자신이 했던 말을 똑같이 남편의 입으로 돌려받은 지혜. 지혜는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했어요.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성격 탓에 주변에 친구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했던 지혜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영영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혜는 앞으로도 다시 가족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지혜. 자기가 잘났으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거라고 여겼던 오만함이
결국 지혜 스스로의 삶을 모두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그 감사함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여삐만 여기고 감사함을 모르는 아이가 될 때 결국 그 방만함이 비수가 되어 부모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